10%의 기적. 국어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실전을 위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실전을 위한 실전에 의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결국어학원 1등급반 고3 강의를 맡고 있는 안병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맞는 고3 수험생 입장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을 올해 겪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저와 함께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1년 과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 총평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능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갖춰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난이도가 높든 낮든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우리가 최고 등급, 그리고 100분이 99를 넘어서 100분이 100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그런 결실을 맺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수능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EBS 수특입니다. 자, EBS 수특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능에 연계돼서 출제된다라는 그 부분보다도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신에서 우리가 고3 1학기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그 내신의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이 EBS 수능 특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말이지, 내가 EBS가 수능에 출제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저 멀리에 있는 일이고, 내 바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당장에 고3의 내신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학원과 같이 조율돼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EBS 문제가 우리 내신에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너무 내신스럽게 준비하면 안 된다. 왜냐면 EBS에 있는 문제가 독서 영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계 비율은 고정적입니다. 즉, 모든 지문, 3개의 지문 모두, 독서론을 제외한 3개 지문 모두가 100% 연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EBS 봤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단어 몇 개, 주제만 연결될 뿐이지 지문 구성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기본적인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 그리고 지문을 문제와 연결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EBS를 아무리 내가 달달달달달 외우듯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수능 독서 영역에서 전혀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EBS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줄 거냐면은 주 중에 만약에 학원에 와서 들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함께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과 어떤 시간이 겹치거나 해서 못 오게 된다면은 EBS 수능 특강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를 할 겁니다. 아니, EBS 강의도 다 있는데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촬영할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들께서 하나 알아주실 부분은 뭐냐면은 제 강의를 EBS 강사보다도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한 분의 어떤 강사분이 전체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그런 분이 한 4-5분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은 학교 수업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 내용이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주중 강의를 통해서 물론 이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우리 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클리닉 강의와도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EBS에 대한 준비도 할 뿐더러 내신을 아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가 마련하고 있으니까 EBS 특강, 수능 특강을 과연 학원에서 제대로 다뤄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다른 어떤 그 선생님들이나 또는 다른 학원에서는 3+1 또는 4+1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EBS 수능 특강이 출간되는 대로 바로 EBS 클리닉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수능 총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 그 제재로 보면은 인문 영역과 기술 영역과 사회 영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사회는 뭐냐면은 법학입니다. 법학.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능에서 경제학과 법학이 퐁당퐁당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경제학이 출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법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법학이 출제되는 식으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물론 법학 출제될 거라고 우리가 그거를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경제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학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케이스, 즉 사례 해결 능력, 보기에서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령 법학이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학 지문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엔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은 대단히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계를 100% EBS에서 했지만 어떻다고요? 연계 체감도는 높지가 않았다. 즉 냄새만 피었다. 무늬만 연계다라는 거. 독서 영역에서는 우리가 배경 지식 또는 어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EBS를 공부하는 학습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마치 달달 외우게 됐을 때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거라고 또는 연계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건 수능 시험장에서 분명히 오판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기본적인 어휘력, 그 다음에 어휘력을 베이스로 한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은 EBS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 말하는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특히 고1 수준의 과학 그리고 사회는 배경 지식, 설명 없이도 바로 그 용어를 우리 수능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이것이 국어에도 연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명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다른 과목 공부가 국어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국어 공부가 다른 과목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줘서 선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참고로 잠깐 넘어오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독서론 이거 아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니 선생님 독서론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1, 고2까지는 독서론이라는 것이 모의고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3에서만 비로소 이 독서론이라는 부분이 수능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서론의 문제가 비교적 매우 평이합니다. 그런데 독서론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독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우리가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지나고 나면은 4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워밍업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몸풀기용, 뇌풀기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독서론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준비 없이도 EBS의 연계가 굳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80% 이상의 정답률을 그렇게 달성하면서 풀어내는 문제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사례의 적용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자료로 제시된 어떤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적용해서 선지의 정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골라내는 그런 연습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영역인데, 자, 이 문학은 우리가 이 독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EBS 연계 체감이 좀 더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시험에서 연계된 부분이 현대시 한 편,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까지 세 작품이 연계가 되었다. 현대시는 그대로 출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고전시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출제가 됐고, 고전소설은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는 다른 2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봤던 고전소설의 대목이 똑같은 글자, 똑같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약간은 변형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겠다. 또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주의해야 될 부분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내용 구성이 약간 달라지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뭔가 마음이 급해서 내용을 새롭게 읽어보지 않고 속단하게 됐을 때 오답으로 내가 잘못 이렇게 유인될 수 있다. 매력적인 오답을 출제자가 유도했을 때, 매력적인 오답으로 유도했을 때 내가 그 함정선지에 빠져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읽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성과 형식을 조금 달리하게 됐을 때는 그 시간에 충분히 그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그 부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체감도가 높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현대시 한 작품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대시와 연계돼서 또는 수필과 이렇게 연계돼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읽었던 작품이 오히려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연계된 부분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 부분으로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 연계된 부분에 내가 너무 현혹될 것이 아니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을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문학적인 감상 능력이라던가 문학작품 해결 능력이라던가 이런 내 기본기를 통해서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도 적혀있듯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은 내신과 다를 텐데, 자, 우리가 이 수능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지만은 수학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학이 아니고 이 수학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는 한자 능력이 사실은 우리 국어 능력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휘력이 국어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코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어휘집을 선택해서 그 어휘집을 예문과 함께 반복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휘력, 즉 한자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 한자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고3이라고 하더라도 어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전 연습만 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다.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를 이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달달 암기하는 그런 수학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학 능력은 내가 낯설고 새로운 처음 보는 지문을 내가 부딪혔을 때 그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리고 지문에서 써내려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독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이 바로 학습 능력. 대학교에 진학해서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스스로 텍스트를 내가 체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글로 적으면은 둘 다 수학이고 심지어 이 수학도 수학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국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과목인 이 수학도 수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할 때는 이 수능을 의미하게 되니까 내신과는 달리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연계된다라고 하더라도 비연계 작품을 내가 얼마나 잘 감상할 수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복합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EBS를 공부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줄거리와 그 다음에 구성과 그리고 소설이라면 시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EBS를 대해야지 이걸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외웠을 때 내가 모든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한 오판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러면은 시험에 대해서 등급 컷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수능 시험이 이때가 2023학년도, 이때가 2024학년도,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올해 시험이 됩니다. 2023, 그 다음에 2024, 그리고 2025로 이어지는데 자, 어떻습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 93, 그리고 87,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2. 그러니까 이때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난이도가 이때보다 약간 떨어진, 이것과 유사하지만 약간 떨어진 형태가 되니까 난이도가 이때 약간의 물수능, 불수능, 물수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시게 될 텐데, 자, 2023 수능에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독서. 즉 독서가 7문항을 상위
가장 어렵게 출제된 오답률 탑 10 중에 7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엄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문학이 한 문항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수능이 나름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 치러진 수능 시험 중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보는데, 특이한 점이 독서가 4문항, 그 다음에 엄매가 2문항, 이와 반면에 단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던 문학이 하나, 둘, 셋 해서 4가지, 4문항이나 탑 10 문항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도 수능은 독서 문항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뚝 난이도가 떨어져서 나머지 문학이나 엄매 수준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즉 독서 문항만 제대로 준비하게 되면은 문학이나 엄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물론 여기 엄매가 좀 어려운 문항이 있긴 했지만은 이 독서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독서 영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개딱지 문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개념이 수학 상용 로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라는 개념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들여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독서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자, 그런데 이사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이때의 독서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나머지 문학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마치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독서 문항과 문항의 난이도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실 문제를 접근하냐면, 우리가 45문항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 독서론이 1번부터 3번까지 3문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4번부터 17번까지 3개의 지문으로 비문학 영역 독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14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번부터 34번까지 17문항이 문학 문제고,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선택 과목, 엄매 또는 화작이 될 텐데, 학생들이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먼저 이 선택 과목을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동시에 푸는 경우도 있고 따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동시에 푼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학을 이제 되게 풀게 되는데, 왜냐면은 독서 영역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데, 따라서 문학 문제를 풀러 들어갔는데 18번부터 30세까지 문학 문제를 풀러 들어갔는데, 여기서 최소 우리가 25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25분까지는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면은 문학 문제를 넘어서 독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35분 정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30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독서 영역을 풀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기게 되죠. 사람이, 이게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컨디션, 멘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학을 문제 풀면서 여기서 시간이 쫓기게 되는 순간 독서 영역을 풀 때 아주 시간적으로도 촉박해질 뿐더러 멘탈적으로도 쫓기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방금 전에도 봤지만은 어떻습니까? 원점수가 91점에서 85점으로 1등급 점수가 확 다운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올해 시험은 어땠냐? 라고 봤을 때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2, 3 수능보다도 약간 쉬운 수준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 4 수능과 유사하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 영역에서 최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학 문제도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이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 3 수능과 유사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 구성을 보면은 2, 4 수능과 유사하다. 즉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수능의 방향성이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문학 부분은 쉽게 나올 거니까 특별히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면피용으로 하고 독서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공부 방식은 2, 3 수능에는 통하지만 오히려 지금 2, 4 수능에서부터 2, 5 수능의 최근 트렌드 경향을 보면은 두루두루 다 열심히 공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학 문제 그리고 독서 문제 모두 공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학이 그러면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라고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전소설 정을선전은 어떻습니까? 이게 EBS에서 이미 수록된 내용인데 이것을 2본으로 출제했다. 그러니까 연계이긴 하지만은 동일 판본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2본으로 출제를 했다. 다른 판본으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판본으로 출제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내가 똑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이 똑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과 형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나 고전소설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다른 호칭을 통해 가지고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호칭이라든가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고전 소설은 사실 가장 쉬운 문학 파트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요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전 소설은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학 작품과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가장 연계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고전소설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또 고전소설은 문항 자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보기를 주어지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보기를 주어진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작품의 구성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등장하는 보기 문제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문제풀이의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부 생략 부분, 그 다음에 중반부 생략 부분의 생략 또는 중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고전소설 파트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경우에는 고전소설이 말투도 좀 예스럽고 그 다음에 한자어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고전소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막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갔을 때 문제 풀 때 고전소설이라는 것이 가장 쉽게 다가오니까 문제 푸는 순서에 있어서도 고전소설을 가장 먼저 풀어야겠다. 심지어 문제 배치에 있어서도 고전소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고전소설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도 문제의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이게 연계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라 여기에 연계입니다. 자, 현대시 배를 밀며가 우리 수능 EBS에서
그대로 출제된 작품이고, 나머지 혼자 가는 먼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현대수필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EBS에서 나온 작품이 수능에 출제됐을 때 그 부분이 오히려 비중이 작고 비연계된 부분이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 연계가 됐지만 오히려 연계 체감도는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학작품 감상 능력 자체를 향상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EBS 작품을 불안한 마음에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EBS를 공부하되 내신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 낯선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을 바로 즉석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자, 그리고 역대 단 한 번도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현대소설입니다. 우리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는 EBS에서 나온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단 한 번도 EBS에 수록된 작품이 우리 수능에 그대로 출제된 적은 없다. 즉 현대소설은 우리가 낯선 작품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현대소설을 평소에 잘 공부해 둬야 됩니다. 자,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올해는 한 10명도 넘는 것 같은데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여학생 한 명이었는데 이 여학생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국어. 그럼 넌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 국어에 뭐가 제일 어려웠냐라고 물어봤더니 현대소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현대소설의 난이도가 가장 어렵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현대소설이 그럼 왜 어려워질까라고 우리가 잠시 분석을 하면은 자, 우리가 현대소설이라고 할 때 이 현대소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 오늘날 2000년대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1950년 이전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설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일제시대에 가까운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때는 얼른 그 작품 세계 속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서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투리가 출제가 되면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사투리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내가 와그랑께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만약에 얘기하면은 충분히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글자로 활자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럴 때는 마치 소리를 내어 읽는 듯이 소설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록 말하지 않고 소리내서 읽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소리를 내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능을 우리 뇌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면은 사투리 구어체로 이렇게 쓰여진 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다. 또 어떤 경우가 또 어렵냐면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소설 부분에서는 시보다도 난이도를 훨씬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인물을 다른 호칭으로 불게 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동명이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동인이명이라는 제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렇게 동일한 인물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 될 때 이것을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관계도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이 현대소설을 읽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정점이었던 것이 2024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올해 현대소설이 난이도가 떨어진 이유는 이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입니다. 인물 간의 관계도가 복잡하지 않았고, 동일한 인물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를 구사하는 구어체라고 하더라도 표준어를 구사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현대소설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는 간민가가 출제가 됐는데 이 간민가가 EBS에서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전 시가 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EBS 작품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반복해서 공부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전 시가는 무엇이 출제가 되냐면은 가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와 연시조가 되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사설시조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6월, 9월 모평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최근 10여 년간 고전 시가 파트에서는 가사와 연시조만 출제가 됐다. 이유는 다른 장르, 예를 들어서 고려 소교라던가 향가라던가 아니면 사설 시조가 아닌 일반 시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구성하기에 좀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수능 정도의 출제 수준에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전 시가는 가사와 연시조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왜냐하면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긴 작품을 뭐 관동별곡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관동별곡은 295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 출제됐던 2024 수능에 출제됐던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8,000구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한양가 같은 경우에는 10,000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출제하더라도 출제의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사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설시조보다는 연시조가 마찬가지로, 연시조는 끊어서 출제도 할 수 있고 전체 전문을 수록할 수도 있으니까 연시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난이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이제 사설시조가 출제됐으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출제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전 시가의 가사 작품과 그 다음에 연시조 또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우리가 연시조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고전 시간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EBS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낯선 작품, 그러니까 연계되지 않은 작품을 해결하는 독해 및 감상 능력이 강화되어야만 설령 EBS 연계 체감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운 문항이, 특별히 작년에는 언어와 매체에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문법입니다. 문법. 중세 문법, 현대 문법을 일컬어서 그냥 언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어렵게 출제된 이유가 뭐냐면은 2024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중세 문법에서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기본자, 그리고 가획자, 그리고 이체자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고1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언어 부분, 이 문법 파트는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준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화법과 전문,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떤 식의 답변을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냐면은 언어와 매체를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선택해서 그거를 공부를 해라. 이유는 자, 지금 언어와 매체가 있고 자,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내용 특별히 요번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에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언매를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떤 그 해법을 드리냐면은 언매를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언매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라.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법이라고 할 때 단순히 문법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력을 통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문법입니다. 문법.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vocabulary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리딩이 가능한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독해를 위한 아주 탄탄하고 기초적인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법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독해의 상당 부분을 내가 그야말로 좀 손해보듯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독서 영역이든 아니면 문학 영역이든 간에 문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선택을 해서 6월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법뿐만 아니라 독서나 문학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이어질 때도 우리가 접속사, 즉 우리 말에서는 이제 접속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접속 부사가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할 수가 되겠고, 그런 담화 표지를 통해 가지고 글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 혼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겹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독서나 문학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난도 문제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자기가 설령 등급이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 6월 모의고사 때까지 언매를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독서나 비문학 또는 문학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선택을 하다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화작으로 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즉 매체와 화작 파트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기본 지식을 심도 있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감각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준비하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 문법 영역에 대해서 숙달이 되고 숙지가 되기 때문에 점점 공부할 양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양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뒤로 갈수록 공부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달을 통해 가지고 숙련을 통해서 양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화작보다도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은
시간이 줍니다. 최소한 2, 3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 3분을 세이브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또는 독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가 유리한 점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점수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단 한 번도 이 언매가 화작보다 1등급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7점이 1등급이었고 85점이 1등급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려 3점 차이가 납니다. 즉 언매는 92점만 받아도 1등급이고 그 다음에 화작은 95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그리고 언매를 우리가 표준 점수화 했을 경우에도 최소한 3, 4점, 거의 한 맥시멈 5점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반드시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는 화작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도 있고,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언매보다는 내가 화작을 선택해서 문법 공부할 시간에 다른 뭐 수학이나 사탐이나 과탐을 공부해서 내가 공부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학생들이 상당수 생기는 걸로 알지만은, 일단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6월 모의고사 때까지 우리가 언어와 매체로 준비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어떤 의사결정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사실 또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전형적인 틀이 있는데, 이 전형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문제, 그 다음에 화작 통합 문제, 작문 단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모의고사 형태로 반복을 하게 되고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이 계속 화작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EBS를 우리가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화작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평소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과의 체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와 반면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EBS의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 수능 시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감도가 더 높은 과목이고, 갈수록 공부할 양이 줄어드는 과목이고, 그리고 독서나 문학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계 정도와 비율은 비슷한데 왜 등급 컷 또는 체감 난이도는 제각각인가요? 그러니까 EBS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 발표하기로는 뭐 50%, 60%, 70% 연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왜 학생들은 등급이 이렇게 저마다 제각각인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국어 공부, 수능 공부의 방향은 EBS 연계보다는 지문 구성과 선지 난이도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휘력,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한자 어휘를 아무리 내가 지금 고3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단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어는 맥락과 더불어 국어 사전을 끊임없이 확인해야겠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내가 무슨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전의 역할로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한자어 필기 인식 사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꼭 미리 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자어 필기 인식 사전을 보면 내가 손으로 대충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쓰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를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한자 어휘에 대한 실력을 고3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가 충분히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지문 독해 능력 및 선지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내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EBS 교재를 통해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보완하면서 다시 한번 EBS 교재는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설령 학교 내신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더라도 EBS 교재를 수능식으로 접근하는, 어떻게 접근하냐, 저의 클리닉 강의를 통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시간 안배와 운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적인 시간 안배는 예시하면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과 독서론을 15분 내외로 독파하고, 문학을 25분 내외로 독파하고, 마지막에 독서가 35분에서 40분 정도 남았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1등급, 그리고 1등급을 넘어서 100분이 99, 100회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국어의 원리 실전을 만나다. 바로 저와 함께 이 고3 수험 과정을 겪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부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저의 커리큘럼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28일에 개강하는 시즌 1에서는 위대한 여정 서막을 올리다 라고 해서 제가 국어의 원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국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A4지 앞뒤 한 장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A4지 이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국어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수능 국어는 지금 출제된 지가 수능이 시행된 지가 31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 안에 출제 원리는 이제 간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령 평가원이 해설지를 배부하지 않고 EBS를 통해서 배부하는 이유가, 출제 원리가 외부에 공개되면은 수학 능력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그 취지가 묻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해설지만큼은 평가원이 아니라 그동안 EBS가 해설지를 최초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원이 출제해서 묻고자 하는 그 숨은 원리들을 충분히 캐치해낼 수가 있고, 저는 그 분석한 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요약한 원리를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문과 그리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지고 교재를 구성하는데, 그 교재의 이름이 바로 이 국어전 제로가 됩니다. 이 국어전 제로 안에는 선택 과목을 제외한 문학과 독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휘를 고3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고, 이미 수준이 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조금 더 보강하고 다지기 위해서 어휘의 감각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최근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갈래별로 출제된 한자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에 있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발문과 선지에 있는 어휘까지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은 국어의 원리와 더불어서 어휘력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월, 2월 동안에는 이렇게 국어전 제로와 더불어 기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기출 문제의 이름이 바로 국어전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전 시그마에서는 비교적 최근 연도의 기출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푸는 것이 초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체계를 내가 확립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와의 어떤 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교정해 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지, 국어 문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근거가 몇 문단 몇째 줄에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사후적인 어떤 학습이 되니까 사실 학생들의 어떤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을 교정해 줄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첫 단계가 1월부터 2월까지 이제는 시즌 1 과정이다. 그리고 시즌 2 과정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양을 확장해서 최소한 15년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평가원이 요구했던 그런 사고 체계를 정말 우리가 완성도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지에 오르는 수준이 되지만은 그 반면 우리가 예상 문제, 신유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는 물론 이제 그 독서 부분의 영역에 출제되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고 문학 부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옛 기출 중에서 우리의 사고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다시 불수능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의 정복 경지에 오르다와 고난과 역경 만전을 기하다의 과정을 통해서 EBS와 그 다음에 고난도 리트 문제, 그 다음에 엔제 문제를 여기서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월에서 11월 과정에서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게 될 텐데 정평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땡땡 모의고사라든가 기타 필요한 모의고사가 있으면은 그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함께하는 모의고사와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 좋은 문제들, 양질의 문제들 우리가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 과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S 클리닉이 끝나게 되면은 그와 또는 병행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Q&A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문법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쉽고 재밌고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제가 전달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 1등급을 넘어서 100분이 99, 100분이 100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 저를 믿고, 그리고 저도 죽으림을 다해서 할 테니까 죽으림을 다해서 하는 우리 학생과 함께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2부에는 올해 가장 어려웠던 고난도 지문, 고난도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도하는지, 가르치는지, 함께 풀어나가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어머님들께서는 힘드시다면은 자녀분에게만큼은 꼭 시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안병욱 강사였습니다.